조용하고 차분한 사랑이 사랑이냐, 아니면 뜨겁고 치열한 사랑이 사랑이냐. 흡사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부르는 사람의 마이크를 빼앗아 혜은이의 열정을 부르다 다투는 광경을 떠올릴 법한데, 이런 질문에 참과 거짓과 같은 해답이 있을까요? 다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색이나 온도는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사랑에 관한 정의를 미리 정해놓고 내가 아는 사랑이 그에 들어맞는지 들어맞지 않는지 검증하기보다 당장 연인의 얼굴이나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둘 다 좋은 노래인데 오늘은 이걸 들어보시죠.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혜은이의 열정이었습니다. 좋죠? 이 노래의 진가는 노래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준님, 따라 부르면서 간만에 열창했네요. 가사를 다 아는 제가 신기해요. 이 열정의 가사는 다 압니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알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가사예요. 655, 김희갑님이 쓰셨을 거예요, 아마. 김희갑 선생님이. 맞죠? 예. 맞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훌륭한 노래예요. 6555님, 궁딩이 들썩이게 만드는 이 선곡 최고네요. 사무실에서 둠치둠치. 장모님, 사랑은 저울질하는 게 아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퍼주는 게 사랑이다. 제 사랑의 청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퍼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그렇죠. 또 퍼주다가 퍼담다가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세영님, 날씨 너무 좋네요. 가을이 안 가고 멈췄으면 좋겠어요. 단풍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조금 쌀쌀하긴 한데 이 정도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우면은 이 하늘이 맑지 않습니까? 하늘이 흐리면은 좀 기온 좀 올라가고, 좀 조금 추워도 되니까 미세먼지 없이 좀 이렇게 투명한 하늘이 조금만 더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지웅 씨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클리너스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이죠.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에요. 화요일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죠. 히스토리 월드 야사의 달인 썬킴 교수님, 역사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좀 무시무시해요. 역사 속에 극악 무도했던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한유림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방송 들어요. 첫 사연에 이런 이야기 좀 그런데, 남편이랑 싸우고 집을 나왔는데 코로나라 갈 곳도 없고 동네 공원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책도 못 읽겠고 고릴라 깔아서 방송 듣고 있어요. 여기 추워요. 방송 잘 들을게요. 안외롭다. 한유림님, 이 오전 11시에 이렇게 밖에 나와 계시면 당연히 춥죠. 아침에 더 일찍 나오셨을 것 같긴 한데 왜 싸우셨어요? 제일 좋은 건 안 싸우는 거고, 만약에 싸웠으면은 일단 지분을 사수하세요. 예, 요새를 버리면은 필패합니다. 요새를 사수하신다는 마음으로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일단 소파 위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거기서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밖에 나오셨어요. 왜 추운데. 에이 참. 김도영님, 이제 겨울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몇 발자국 안 남았네요. 아직은 가을이라고 우기면서 단풍이 다 떨어지기 전에 낙엽길 한번 걸어보겠다고 코트 깃 세우고 한 손엔 커피를 들고 아침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낙엽에 미끄러져서 처음 입은 코트에 커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낭만이고 뭐고 괜히 분위기 잡았나 봐요. 몽디도 낙엽 조심하세요. 아침 이슬이 내려서 낙엽이 이렇게 미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쵸. 이게 낙엽이 막 이렇게 뭉쳐있으면은 의외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도 저는 은행보다는 낙엽이 낫다라는 생각으로
아 정말 기류의 은행들 정말. 오! 3209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대출 광고 전화인 줄 알고 안 받고 그냥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불러서 뒤돌아보니 부장님께서 본인 휴대폰을 흔들며 웃고 계시네요. 부장님께서 이따 좀 보자고 하시는데 머리가 멍해서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히네요. 저 어떡하죠? 부장님 번호를 저장을 안 해놓으셔서 머리가 멍한 건가요? 오, 부장님이 상식적인 분이면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분이어야 할 텐데. 에이 설마 자기 이름 저장 안 해놨다고? 하긴 또 뭐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 예, 부서별로 또 팀장과 이게 계속 수시로 뭐 연락해야 되는 팀들도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전지적 이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역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귀. 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역계 선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까 전에 그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곳이 없으신 분들, 그 국내 여행 사이트 보면은 당일 특가라는 게 있어요. 당일 특가. 그 빈 방으로 놀릴 바엔 숙박업소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내놓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아, 찜질방 가지 마시고. 지금 부부 싸움을 독려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집에 가시죠. 안 돼. 요새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방법이 또 있는데 그 집에 기르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면 돼요. 에? 잠깐 그건 이거 궁금하다. 볼모를 내가 궁금해. 왜냐면은 보통의 경우는 아무리 이제 사람 사이의 감정은 나빠져도 강아지에 대해서는 감정이 없거든요. 아 지금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계속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가 어느 순간 되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집으로 들어갈 어떤 명분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걔랑 있으면 따뜻해요. 아니 작가님 저 다시 봤다 강아지 인질극이잖아 지금요. 야 장난 아니야. 강아지 인질극이 나 지금 잠깐 너무나 짧은 순간에 매우 요약본으로 남한산성을 읽은 것 같아. 저는 알라모르세를 모든 게 나왔어. 이대로 했으면 남한산성을 뺏기지 않았어. 그렇죠.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머리가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실 텐데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 때 홍탈지 강아지를 훔쳐가지고 남한산성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 필요하신 분들 좋은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역사 속의 하고. 강아지 인질극도 괜찮아요. 다음에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 왜 저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이집트 그 저기 장벽 뚫으려고. 네네네. 고양이 던졌던. 이민족이 고양이 던졌던. 그렇죠. 고양이를 신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집트가 함락당했던. 뭐 그런 거 한번 다음에 주제로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나쁜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부부싸움도 나쁜 겁니다. 다음에 이용하세요. 네. 그래요. 오늘 주제가 역사 속에 극악무도했던 사건들.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죠, 교수님. 뭐 지난주 전 남편 살해 시신 6기 고의정 이제 무기징역 확정 소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도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있었나 너무 많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역사 속에 이런 어떤 그 천인공노할 살인마들 요렇게 생각이 드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일이 그렇겠네.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정사에 나와 있어요. 뭐 몇백만 명씩. 그러니까 전쟁의 여파로 죽은 게 아니라 학살 규모가 몇백만이다. 근데 뭐 보면은 중국 역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숫자 0 몇 개가 더 붙어 있지 않나 싶은 기록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뭐 보통 삼국지에 나오는 대학살 같은 경우들도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조조가 했다는 학살 같은 경우도 0을 한 2개 더 붙은 거 아닌가? 그 삼국지 연의에서는 보통 0 하나 빼시면 돼요. 완도대전에 조조 7만, 원소 70만, 공 하나 빼셔가지고 예. 7만 대, 7천 대 7만.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기록들은 정사, 명나라의 역사 명사에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아, 팩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부터 우리나라 역사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게요. 저는 아무래도 숫자에 좀 밀릴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디테일. 이 밀리는 거 좋은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밀리는 게 생각해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순조 2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갑자기 해안가에 굉장히 처참한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어이구, 시작이. 온몸이 칡덩굴로 이제 묶여 있었고, 칡덩굴. 네, 그다음에 시신은 훼손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당시 강화도를 이제 그 관리하고 있었던 강화유수 신위가 조사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시신은 어디서 왔으며 도대체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다가 결국은 탐문 끝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조직의 범죄 조직에 있었던 이명상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밀고를 합니다. 발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신을 만들었던 그리고 범죄 집단을 찾아내는데 바로 집단이에요. 네, 김수혼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10명의 수적 그러니까 해적 집단을 찾아내고 그들을 공격해서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해적 집단. 네네네네. 해적이 그러면은 무고한 민간인을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캐리비안의 해적처럼 막 무역선을 공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안에 있었던 어떤 그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김소원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원래는 그냥 평범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무역에서 큰 실패를 하게 되니까 그거를 만회할 목적을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범죄에서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주변에 있었던 주먹패, 박완식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10명을 모아서 이제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일을 벌리려면 한두 푼 갖고는 안 된다. 큰 거를 노리자라고 해서 당시의 범죄 대상을 뭘 선택을 하냐면 화물선을 선택을 합니다. 화물선. 당시로서는 무곡선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경강상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서울에 있었던 상인들이 전라도에서는 쌀을 매점 매석을 해요. 그런데 그 매점 매석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 10,000냥, 20,000냥 지금으로 치면 10억, 20억을 들고 가서 그거를 가지고 사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차익을 남기는 이런 건데 이 차익을 남기는 이 무곡선의 전주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돈이 현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돌아가는 거를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관복을 입고 종사관이나 포교로 이제 위장을 한 다음에 차여진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검문을 하듯이 해갖고 그 사람이 이제 쌀을 사러 가는 그 타이밍에 공격을 해서 이들을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돈을 빼앗는데 일단 그때 한 번에 빼앗은 돈이 한 12,000냥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략 지금으로 치면 한 12억 정도. 12억. 쌀 살 돈을.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14명을 한 명 한 명씩 마치 이제 우리가 해적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바다에 널빤지 위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릴 때 그냥 떨어뜨리면 살아나니까 아까 그 시신이 발견됐을 때 기억하시죠? 칡넝쿨. 그렇죠. 칡넝쿨로 묶고 몸에 상처를 내서 이 사람이 결코 살아남지 못하도록 해서 14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였던 거고 그 모습을 이제 이명상도 같이 거기까지는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명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을 원래 이제 해적이면 나눠야 되잖아요. 한 사람에 1,000냥, 1,200냥씩. 안 나누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더 크게 놀 거야.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볼까? 왜 꼭 조선시대 그 결론이 꼭 그런 식으로 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로 무기를 사가지고 서대문을 침투해서 유기전을 뭔가 큰 부를 내고 그 혼란 상황에서 뭔가 큰 이득을 내겠다. 이 상황까지 작전을 짜게 되니까 도둑질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가 좀 감당을 하게 됐는데 나라를 훔치는 일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에 따라서 역모로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쉽겠다 싶어서 결국은 이명상이 발고를 하게 되고 그 상황을 이제 강화유수 신의가 찾아내서 문산까지 파주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일망타진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공초 기록이 실록에 남게 된 거죠. 이게 캐러비안 해적 같은 이제 영화들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리즈를 네네네. 해적에 대한 로망이나 판타지가 이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심어지긴 했는데 실제 기록들 보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해적이 제일 잔인한 거 같아요. 말고는 해적이에요, 적. 정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육지의 산적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게 바다의 해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이들이 이제 한양으로 잡혀오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일반 도둑질이면은 포도청에 배속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무와 관련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의금부로 배속이 되고요. 그래서 의금부에서 이들에게는 모두 참 그러니까 목을 베는 것 그래서 목을 베서 효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되는데요. 어쨌든 조선시대는 보기 드물게 해적 수적이 등장을 했고 그 규모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또 굉장히 큰 범죄들이 있었구나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총 피해자는 14명. 14명이지만 사실은 더 있지 않을까. 아마 이제 그 전에 드러나지 않은 범죄들이 그렇죠. 있을 테니. 이제 공초 과정에서 아마 뭐 포기를 하고 뭐 조정에 대한 공격 이런 얘기들은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해적의 기록이 그러면은 조선시대에는 이것뿐인가요?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국내 해적. 그렇죠. 국내 해적은 예, 몇 개가 더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밝혀졌고 그 내력이 정확하게 알려진 거는 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주변에 이제 그 무곡선이라 그래서 그 세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노렸던 해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태안 앞바다하고 강화 앞바다에서 해적들이 많이 출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쌀을 또는 어떤 세곡을 그러니까 그 세금으로 가져왔던 물건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기록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화도에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한양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제 연미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세곡의 집화장이에요. 그러니까 물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목을 항상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 어떤 해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산적의 규모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해적 이야기를 일단 문을 열어봤는데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법 헌법이죠. 자,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헌법과 같은 역할을 했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법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적벽대전, 2번 가요대전, 3번 경국대전. 야, 오늘 쉽다. 아, 쉽다. 제 친구 경국이가 고향이 대전이에요. 대전발 0시 50분 타고 서울에 기차 타고 경국이가 대전에서 가라구동을 소대전역에서 먹고 경국이가.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 속 극악무도했던 사건들 2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타샤니의 경고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웅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오늘은 박광일 작가님, 성king 교수님 모시고 역사 속에 극악무도했던 사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요 코너만 따로 편집해서 팟캐스트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고요. 조선 얘기했고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잠시 떠오른 서양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서양의 극악무도한 얘기? 그 중간에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 성king 교수님이 조선에는 뭐 그런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 사건 같은 뭐 그런 영화 같은 그런 얘기들이 잘 없다. 뭐 이렇게 그런 말씀 한번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50년대 후반인가 미국의 이제 위스콘신에 한 농부가 있는데 자꾸 좀 술 먹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실종된 뭐 여성들이 뭐 우리 집에 살고 있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주변에서 좀 실종 사건이 많이 잦아가지고 경찰이 좀 급습을 해서 수색영장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집에서 이제 경악할 만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가? 그래서 막 이게 사람의 신체 일부. 그렇죠. 네. 그런 걸로 가구를 만들고. 아이고야. 예, 뭐 또 이제 장기들을 많이 뭐 이제 좀 수집을 하고. 예, 이런 이제 아주 끔찍한 이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경악해서 이 사람을 이제 긴급 체포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에드게인이고 이 에드게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결핍과 강박이 좀 심했고 어머니에게 좀 어떤 그 학대를 당했다,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하도 충격적이라서 당시 미국 국민들에게도 많은 창작자들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침묵, 양들의 침묵도 양들의 침묵이고, 네. 근데 이제 당시 50년대니까 에드게인과 어머니의 관계에 집중을 해가지고 나온 소설이 사이코.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이 영화로 만들었고, 그 굉장히 유명한 음악 딱딱딱 찍는 그 아니 그게 아니에요. 피치를 더 올리셔가지고 버너드 허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영화가 이제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 그래, 맞아요. 예, 토드 포가 만들었고 말씀하신 양들의 침묵도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에 참 착했던 나라인 것 같아요. 중국에 비해서는. 중국에 비해서 이런 주제의 관점에서 중국이나 서양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문제 나왔던 그 책에 형법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형법을 아예 중국에서 빌려다 씁니다. 대명률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행정체계는 그 법전을 가지고 하지만 예. 이 처벌하는 부분들은 중국에서 가져온 사례를 가지고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대명률이 더 높이 있는 거네요? 더 높이 있진 않지만 상위법이네? 상위법은 아니고 그거는 형법을. 형법만. 형법을.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를 처벌할 때만 그거를 차용을 합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처벌 방법, 형벌 방법 이것도 시리즈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싫어. 그건 하지 알았어요. 마. 네, 너무 잔인해. 지금부터 제가 그 중국 역사상 그 중국 3,500년 왕조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마를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3,500년 중에 최고라고요? 중국인들은 최악의 연쇄 살인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헌충이라고. 장헌충 씨라고 해서 명나라 말기에 이제 그 이제 양대 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자성의 난과 장헌충의 난인데 이자성은 이제 화북 지역에서 이제 난을 일으키고 이 장헌충이라는 인물은 저기 스촨 사천 지역에서 이제 난을 일으켜요. 난을 일으킨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장헌충이라는 인물은 아예 나라를 선포를 해버려. 서쪽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황제가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명나라는 셀프 멸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만리장성 맨 동쪽 끝에 보면 이제 산해관이라고 있는데 이 산해관이 뚫리면은 북방민족 유목민족들이 우르르 데리고 다 밀고 내려와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명나라 말기에 이제 산해관, 그래서 산해관 동쪽에 있다고 해서 일본군 관동군이거든요. 이 산해관을 지키고 있던 오삼계탕이 아니라 오삼계라는 인물이 있어요. 오삼계. 명나라 장수예요. 예. 근데 이 뭐 역사서에 따르면은 이자성, 난을 일으킨 이자성이 자기의 여인을 취했다. 여기에 격분을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에게 얘기를 해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자성? 거기 너 다음 빌스 하나만 주라. 갈 땐 갈더라도. 갑자기 신세계로. 그래서 이자성이. 헷갈리잖아. 잠깐만. 그래가지고 오삼계가 이자성에게 열이 받아가지고 청나라 팔기군에게 부탁을 해요. 나 대신 문 열어줄게 산해관. 가서 이자성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문 열어줘요. 그래서 이 청나라 그 당시 이제 후금이죠. 팔기군이 무혈 입성을 해요. 대륙으로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이자성 킬 해주고 자금성 이제 후룩짭짭 드시고 팔기군이 이거를 스촨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 장헌충이가 나도 곧 이자성 꼴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뭘 하냐면 자폭하자. 자폭. 다 죽이자. 우리 사천성에 있는 우리 내 백성들을. 근데 그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최대의 그 살인마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희생이 있었냐면은 그 명나라 만력제 임진왜란 파병했던 만력제 당시에 사천 지역 인구가 310만이었어요. 310만이었는데 정확하게 100년 후에 이제 청나라 강희제 땐 9만. 30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천 지역에 파견돼 있던 그 제수이 소사이어티의 그 선교사들이 남긴 글에 따르면은 이 장헌충이라는 애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였으면 우리가 양자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장강 거기 사천성이 흐르거든요. 시신으로 막혀가지고 배가 안 움직일 정도였다. 아니 만력이 형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만력이 형 우리 조선왕이 별명이 조선왕이니까 파업을 하고 있었죠. 파업을 하고 있었군요. 아니 그래가지고 기록에 남아있는 명사에 그 명나라의 그 역사를 기록한 명사에 장헌충 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만큼 그 학살했는지 나와 있는 게 자 우리 신나라 국민들은 나와 함께 이제 죽는다.
첫 번째 초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초살. 초살이 뭐냐면 이 신나라 군대들 그 사천군이죠. 사천성에 나가서 백성들을 죽여와라. 수족 팔과 다리죠. 우리 백성을. 우리 백성. 수족을 100개를 가져오면 장교를 시켜주겠다. 200개 이상 갖고 오면 장군을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30만 명이 희생이 돼요. 초살. 와. 민초. 30만 명이 초살. 두 번째 천살이라고 해서 예. 하늘이 죽이는 거다. 예. 일단 그 어전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어전 회의를 하다가 사나운 개를 풀어요. 왁왁왁왁왁. 그래서 어떻게? 이 개가 어떤 대신은 물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압도됐어. 대신에 물 거 아니 사나운 개가 죽이라고. 이래가지고 500명을 일단 죽여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국 역사에 취수환연이라고 그 사자 끔찍함의 대명사 사자성어가 나와 있는데 취수환연. 취수환연이 뭐냐면 머리를 가져오는 파티다 이거예요. 이 장원충이가 베스트 프렌드를 불러 저기 지웅 씨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요? 안 돼. 나 거기 안 나올래. 와. 그래서 오지 않습니까? 밤새 파티를 한 다음에 집에 갈 때 금은보화를 주고 가는 길에 친구를 참수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갖고 와가지고 나무 상자에 넣어요. 죽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취수환연이 뭐냐면 머리를 불러가지고 하는 파티지 않습니까? 자기 방에 50개의 나무 상자 머리가 담긴 쫙 진열해 놓은 다음에 오늘은 누구와 술을 먹을까? 광일이 머리가 저기 있군. 나와라 광일아. 머리를 상자에서 꺼내놓고 대작을 했다. 그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걸 보고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결정,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어쨌든 인과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명나라 뭐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명나라 때 그 이 사람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좀 과장을 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학살을 많이 했던 건 맞아요. 이거 장헌충이라는 인물이. 아니 근데 난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타인에게 적군에게 죽기보다 우리가 다 죽자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청나라의 8기군이 드디어 두둑두둑 달려가지고 사천성의 그 캐피탈이었던 성도 청두에 도착을 해요. 나와라 장원충 포기하라. 포기하겠어요 장원충이? 이거 주술사한테 물어보니까 주술사도 있었어요 옆에? 사람들 백성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시신을 벌거벗긴 다음에 성문 앞에 걸어두면은 청나라 군대가 몰려갈 것이다라고 해서 그대로 또 해요. 근데 뭐냐면 시신이 부패하잖아요. 오히려 성도신의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셀프 멸망을 해버려요. 그 주술사가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이를테면 뭐 요승 라스푸틴처럼. 라스푸틴 전생선 괜찮네. 심지어는 그때 300만이었던 그 스촨성의 인구가 나중에 100년 후에 9만 명, 300만 명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대 역사학자들은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 그 총나라 그 삼국지에 총나라의 언어가 따로 있었대요. 촉어라고. 이 촉어가 그때 장원충 때문에 사라졌다. 그리고 텅 빈 사천성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강희제가 일부러 강제 이주 전쟁을 펼쳤다. 나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역사를 좀 관심 있게 많이 본다고 보는 편인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정도 규모나 이 정도 단학성은 혹시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금 이게 그 팟캐스트가 아니라 정규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내용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잔인해요. 알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장헌충을 치시면은 극악무도한 행동들이 쭉 나와요. 장헌충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청나라 군대 죽죠. 8기군에. 자긴 전염병도 안 걸렸어요? 심지어? 8기군에 화살에 맞아 죽는다고 나와요. 고작 화살에 맞았다고요? 어떻게 그런 거예요? 진짜 고작 화살? 헌충아!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진행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야 이거 너무 잔인한데. 그러게요. 저도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들으니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이와 비슷한 것이 전쟁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말년에 오키나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오키나와,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자신들은 일본군은 미군과 전투를 하지만 거기에 있었던 현지인들에게는 자결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사실은 살인 명령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사적인 평가를 해줘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끔찍한 범죄고 당신은 정말 나쁜 인간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헌충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떤 다른 종류의 평가들이 있나요? 그
처단 방법이 이 장원축이 이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는데 그 과거를 1년에 2번 봐요. 봄철, 가을철 이렇게.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과거 시험장에 줄을 딱 쳐놓는데 이게 1m 20cm 정도의 줄이었대요. 높이가. 가다가 여기 머리 탁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냥. 그래서 아니, 키가 뭐 좀 작으신 분이 들어와가지고 과거를 이제 친 다음에 장원급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장원급제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술자리를 열었대요. 예. 축하한다고 장원급제 해가지고 나는 정말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한 머리가 그대는 있다고 하는데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보고 싶소. 그런 다음에 머리를 갈랐다. 아니 이게 명나라 후반 때면은 이게 좀 고대도 아니고 그럼요.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뭐 이제 저는 자료 준비해 왔는데 더 이상 얘기를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언어가 하나 사라질 정도로 사람을 죽였다는 게. 그러니까 유비, 장비, 관우가 썼던 말 그 사람들은 총나라 사람들이 아니구나. 어쨌든 촉어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인구를 한 550만에서 750만 정도로 보거든요. 임진왜란 전후에. 예. 그러니까 그의 절반 정도가 전쟁을 겪지 않고 어떤 독재자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인 것도 있습니다. 네. 잠시 이거를 뭐 극악무도한 사건들만 준비를 했는데 또 다른 어떤 그 조선의 다른 극악무도한 사건으로 좀 마음을 좀 표현이 이상한데 마음을 좀 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제가 준비한 게 굉장히 그 반인륜 범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 것 같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진짜 이 인간은 이런 사람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이건 야사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명사에 정확하게 기록된 정사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게 훨씬 더 무서운 사례라는 것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권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사기를 쳤던 사기꾼 부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돈 많은 아니 아버지와 아들. 네. 사실 목숨만큼 이 사기도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죽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그 첫 번째 사기는 이 사기의 그 대상은 그러니까 이른바 멀쩡한 사람을 노비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이제 김월룡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월룡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김생이라는 집에 이제 묵게 됩니다. 장사꾼이었는데 그 장사꾼이 굉장히 그러니까 김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러면 뭐 잘 먹고 나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김생을 보니까 누구랑 닮았냐면 자기 집에서 도망쳤던 노비 허송하고 닮은 겁니다. 허송. 예.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머리가 이상하게 나쁜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집에 있던 도망친 노비랑 이 김생이라는 사람의 집안이랑 이 김생이라는 사람이 닮았네. 요걸 가지고 이제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꾸미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김생의 그 자손들이 대략 한 426명이었는데 이 426명을 한꺼번에 자신의 노비로 만들 방법을 생각을 해서 결국은 관아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저 사람은 내 노비였는데 도망쳐서 지금 이쪽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원래 철원 지역에 살던 사람이 함경도로 이사를 갔으니까 이게 이제 관청에서는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이 김월룡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그 권력자였던 임견미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 많이 배웠던 암양 위천 양인을 압박해서 노비로 만든다. 이 사례가 딱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임견미에게 뇌물을 써서 426명의 노비를 만들어서 뜻밖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사실은 우리가 금은 보화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노비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떵떵거리나 싶었는데 결국 뜻밖의 임견미가 최영하고 이성계한테 잡혀 죽습니다. 이게 권력자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임견미가 죽으면서 이제 그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들을 처리를 하면서 이 김생 가족 426명은 양인으로 풀어줍니다.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일이 이렇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 김월룡의 김월룡의 아들이 김도련 이 아버지가 풀어줬던 426명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또 왜? 자기 재산이 될 건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풀어줬다 이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가만히 숫자를 세보니까 그 426명이 1000명으로 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를 한 낳아서 3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 노비로 만들겠다라는 공작을 펼쳐서 그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그 김생이라는 사람 집안은 한 번 아버지 때 노비가 됐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노비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누군가가 수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갑자기 1000명이 한 집안이 노비 전체가 된다라는 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왠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을 누군가일 것 같아요. 조선 초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집안이 노비가 1000명이라고요?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426명이 늘어난 노비도 있고 그 집에서 데리고 있던 노비도 같이 이제 1000명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상하게 여긴 사람이 수상하게 여겨서 이제 그거를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뜻밖의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 사람이 이 김도련이라는 인물이 무려 17명의 관료에게 132명의 노비로 뇌물로 써서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뇌물 로비를 했구나. 네. 로비 비슷하다. 노비. 노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러니까 태종의 오른팔이라고 하면서 세종 초년간에 굉장히 권력자였던 조말생이 무려 24명의 노비를 받고 조사를 해봤더니 24명보다 12명 많은 36명의 노비를 받은 맞다. 기억난다. 조말생 말년에 그 스캔들 한번 센 거 있었죠. 그렇죠. 이게 그 그건가요? 노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이 발칵 뒤집혀서 도대체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한 사기꾼의 범죄였는데 세종대왕이 볼 땐 이거는 이른바 국가기강의 문제인 거거든요. 요거 아마 사형을 한 10번 당할 만한 큰 죄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당시에 뭐 한 8천만 원, 8억 정도의 뇌물이면은 처형을 당하는데 노비 36명이면은 한 3억 6천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재조사 들어갔지만 결국은 유야무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132명의 노비가 압수당하는데 이건 아마 뇌물로 썼던 노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1000명에서 이 132명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양인이 됐다라는 기록이 없고 그다음에 김도련은 이걸 압수당하는 것에서 끝이 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말생도 귀양 한 2년 갔다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권력하고 연결된 사기다 보니까 그 뒤끝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깨끗하지는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이 시간을 훈훈하게 맞춰보자면은 우리 또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이 조말생을 다시 이제 관직에 끌어들이긴 했습니다마는 이제 황희 때 경우처럼 그렇죠. 너는 영원히 내 곁에서 고통을 즐겨라. 왜냐하면 일은 잘하니까 하면서 끝까지 안 풀어주시고 끝내 정승은 안 시켰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게 벌이지. 세종대왕이 악덕 사장님이에요. 직원이 근무하나 마나나 밤에 가서 그걸 보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자, 히스토리월드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나라를 다스리던 최고의 법전 정답은 교수님? 경국이가 고향 대전이에요. 3번 경국대전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역사 속 극악무도했던 사건들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뭔가 너무 센 게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정신이 하나 없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님, 썬킴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정신과 의사 두 분 만나볼게요. 너튜버죠. 닥터 프렌즈의 요정 오진승 씨, 그리고 정신과의 정우성이라 불리는 뇌부자들의 허규형 씨 두 분에게 고민 사연 털어놓고 싶은 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사연 해결들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쓰지 않으면 10만 원 과태료 부과되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자, 끝곡으로는요 라비던스의 고맙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버텨보자. 당신을 보며 견뎠어.